124회 순서입니다. 최근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도 인권위 앞에서 시위가 열렸었죠.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인권위에서 내부에서 논의된 그 자료들이 다 비공개 자료들인데 이게 대거 쏟아져 나왔고 그 자료를 통해서 특정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특정 소수 의견을 주로 낸 특정 상임위원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 마녀 사냥처럼 그 언론의 보도 뒤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이 인권위 내부의 어떤 세력과 이 야당 의원 그리고 언론, 특정 언론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 있어서 그 소수 의견을 늘 내온 그 특정 상임위원을 속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일부러 공개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이 사과해야 되고 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걸 요구를 했죠.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무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이 특정 그 소수 의견을 낸 특정 상임위원회 그 발언 내용이 아주 세세히 공개가 된 겁니다. 그게 동성애와 관련된 발언을 일부러 코트를 해서 인용을 해서 그 의원이 결과적으로 동성애 옹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특정 표적을 속아내기 위해서, 이 표현대로 속아내기 위해서 작업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이 나오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국가인권위 국가기관에서 자료를 공개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이 자료 공개도 꽤 많이 했어요. 이게 지난 10월부터 올 4월까지 무려 6개월 기간 동안에 인권위 내부에서 있었던 상임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28건이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인권위가 인권을 내세워서 인권위 활동을 많이 벌여왔는데 그 활동이 주로 동성애와 관련해서 너무나 무리한 활동을 많이 했다 해서 쭉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성명서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한번 좀 제가 옮겨드리면은, 인권위는 지금까지 특정 소수만을 절대시하며 그들을 특권층화했고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왔으며 동성애자 LGBT들 목소리만 대변하면서 청소년 에이즈 급증에 기여했고 학생 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제정에 압박을 가했고 청소년 동성애 및 청소년 성관계를 주장했으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라며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권고했으며 또 낙태 여성 처벌을 위헌이라며 낙태법 폐지를 지지해서 태아 생명과 태아 인권을 짓밟았으며 불법 체류자 및 가짜 난민을 맹목적으로 옹호해왔고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서 LGBT들의 질병 실태와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진실 보도를 원천 차단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및 강제 납치, 국민들 송환엔 침묵해왔다. 특히 최영애 인권위원장 시절인 2019년 2월 20일엔 편향적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켜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혐오 세력과 적대 세력으로 몰아세워왔고 2019년 10월 28일엔 편향적인 혐오 표현 리포트를 발표해서 큰 반발을 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권위 활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단체는 이런 인권위 행보가 국민 눈높이에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인권위가 국민적으로 의견이 갈라지는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쪽만 편드는 그런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유엔 권위를 내세워서 인권몰이를 하는데, 인권위가 이는 유엔 전체가 아닌 유엔 내부에서 인권의 그 편향적인 그 특정 산하 기관만의 지침일 뿐인데, 유엔 전체의 권위처럼 이 맹목 추정하고 있다면서 인권의 존립 자체를 의문시하는 이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주장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주 강의는 소윤정 교수님이 두 번째 강연해 주셨습니다. 이슬람 편향 교과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죠. 이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은 이슬람과 불교, 기독교의 비율이, 이슬람은 18페이지, 불교는 6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양적으로도 굉장히 불균형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봐도 이슬람의 어떤 포교하는 그런 책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무슬림이 배우는 세계사는 반미 코드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무슬림들이 배우는 그 세계사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오류와 편견이 가득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배우도록 그렇게 교과서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꼭 들어가 보시고, 이슬람의 세력이 점차 한국에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가 이웃을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것 관련해서 교육부 지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소윤정 교수님 모십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차바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교육부 지침과 세계사 교과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가 세계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이슬람 중심적인 세계사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는 이 차바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차바에 협력하고, 또 이 강의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그냥 묵인하고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동성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바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시는 귀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각각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성향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희들의 당면 과제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잘 저희들이 전수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강의하는 자와 또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에서는 세계사 교과서 편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저에 대해서 혹시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현재 아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아랍지역학 전공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소윤정 교수고요.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학술지 편집을 담당하면서 월드뷰 편집위원과 또 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 강좌 한의강 운영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022년 말에 여러 차례 그 온라인 포럼을 통하여서도 공지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되어진 바 있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동안 세계사 편집을 위해서 어떤 진행 과정을 해왔는지, 또 그동안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회가 전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부 교육과정 행정일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제 고시 내용을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기 이전에 교육부에서 2022년 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라. 그래서 2022년 8월 30일 화요일과 9월 13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그 두 번에 거쳐서 개정 교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세계사 교과서를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그 시안이 발표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주도 면밀하게 그 시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022년 11월 9일 발표된 행정예고 자료에 의하면 역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의 신청이 있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역사라고 하면 한국사와 세계사가 있는데, 특별히 쟁점 부분에서 한국 국사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6.25 남침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6.25 남침이라는 부분이 없었다, 수정사항을 언급하면서 국가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의 신청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예고 자료에 의하면 시안에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6.25 남침과 관련한 이런 수정사항, 이런 것들이 시안 안에 수정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차례 제기가 되었던 한국사 외에 제기가 되었던 세계사 역사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슬람 편향성과 이슬람 관점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슬람 편향이 아니라 이슬람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 편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페이지 수에서 이슬람의 어떤 그 분량이 많다, 이런 정도라면, 이슬람 중심 교과서라는 것은 이슬람 얘기가 아닌 다른 역사들도,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도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까지도 그 인도 역사를 무슬림의 관점에서, 이슬라믹 퍼스펙티브스, 이슬람의 관점에서 그걸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중심 역사 교과서다, 이슬람 중심 세계사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독교계에서나 또 일반인들이, 학부형님들이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분명히 수정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의 신청을 한 것에 비하면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어졌다면, 세계사는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묵살되었고 개정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국가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6.25 남침과 관련한 수정사항 등을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슬람 중심적인 이슬람 관점에서의 세계 역사 기술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개정교육과정 개발 현황 보고서를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계,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상시협의체 운영, 주요 추진기구 해서 주요 추진기구, 개정추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쟁점 논의, 의견 수렴 결과 수기 토론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강론조정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계, 관계기관으로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이렇게는 써 있습니다. 시안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과정 개발 현황 보고에 나온 추진 체계 안에 주요 추진 기구 안에 상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종교 교육의 객관성을 위해서 기독교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관 함양을 위해서 친이슬람 편향을 탈피하도록 정책자문위원회에 기독교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과 이기주의를 견제하려면 강론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슬람 편향의 교과서가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2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안 2페이지 보면 정책 연구 과제별 오프라인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28일, 10월 8일 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개정교육 그 과정 안에 주요 쟁점 가운데 남침 등 역사적 사실이 누락됐다. 6.25가 남침인데도 불구하고 남침이라는 사실이 그동안 한국사에서 누락이 됐었다고 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정체성 관련 문구가 누락돼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부분에 있어서 개정교육과정 주요 쟁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다루어진 것도 그냥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역사교과서 개정 교육과정 해가지고 주요 쟁점으로 이렇게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부분에는 한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잠시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세계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누락돼 있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을 제가 11월 달에 발표된 시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교육과정 21페이지에 보니까 고교 공통과목인 한국사, 시대구성이 근현대사에 편중되어 학계, 교육과정 개정협의체에서 조정을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했다. 그래서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 강론조정위원회 등에서 전 근대사 확대 조정을 연구진에 권고했다. 그래서 반영했다. 확대안을 추가해갖고 추가 발의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교육과정 21페이지에 쟁점으로 이렇게 다뤄져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쟁점 1 해서 공통과목으로 다뤄지는 한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 가운데 시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쟁점 2로 6.25 남침 등 역사적 사실 및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등 국가 정체성 관련 표현이 누락에 대한 우려가 표출돼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다시 쓰이게 됐죠. 그래서 뭐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춰 성취기준 또한 성취기준 해설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척 기본질서,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어요. 그런데 역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의 신청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 시안을 보면서 행정 예고를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시안 그 발표된 파일 안에 역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이 쟁점을 분명히 이의가 신청이 됐다, 이의 신청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의 신청을 했으면 그거에 온당한 그 사후 처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쟁점으로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역사 교과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뭐 수정을 하겠다라든지 지침을 바꾸겠다든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에 있어서는 분명히 명시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하겠다, 이렇게 수정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사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 신청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뭐 이슬람 편향적인 종교교육 내용을 삭제하겠다, 뭐 내용을 수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 의견 수렴 결과를 보시면요, 역사 부분에 있어서 36페이지에 고교, 한국사, 역사과 선택 과목 추가 개설, 기독교 업적 서술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한국사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그런 그 건국사에 있어서의 어떤 업적 서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받아들여졌고, 또 중학교 역사에 있어서 이슬람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많아 이슬람 미화 등을 우려하며 관련 내용 비중 축소 요구, 뭐 고교 세계사에서 이슬람을 옹호하고 편파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는 내용 전부 삭제 등 이슬람사 미화, 이슬람 역사를 미화를 하여서 이런 것들을 우려하며 관련 내용 비중을 축소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의견 수렴 결과 보시면 여기 8월 30일에서 9월 13일까지 1차 집중 의견 수렴 결과에서 36페이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36페이지에 보면 그 분명히 이러한 민원이 있었다, 이러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이의 신청이 있었다,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 11월 달에 발표가 된 그 교육부 시안에 의하면 기독교 업적이 그러면 정말 서술이 되었는지, 이슬람사 미화 내용이 축소 요구가 관철되었는지, 이슬람을 옹호하고 또 있는 그 미화 내용들이 삭제 축소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또 2차 집중 의견 수렴 결과에서 1차 때만 한 게 아니고 과제별 또 이제 공청회를 한 다음에 5일간 또 추가로 수렴 기간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역사, 고교 세계사에서 이슬람을 미화하는 내용이 많아 하면서 이슬람 역사 관련 내용 수정 및 축소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분명히 요구된 사항인데 이슬람사 관련 내용 수정 및 축소가 되었나 했을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교육부가 지난 11월 달에 이 행정예고 시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전문직 의견 수렴, 21년부터 권역별 핵심 교원 연수를 통한 의견 수렴, 학생 학부모 공감 소통 콘서트를 통한 의견 수렴,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 제출, 정책연구진 공청회 및 교육과정 심의 등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걸쳤고 수렴 기간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 기준이 의견 수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침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슬람 중심 세계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전반적인 그 중심 핵심 키워드가 다문화 사회, 다양성, 다문화 교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성, 다문화 교육, 다문화주의, 문화 상대주의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핵심 아이디어로 이슬람 중심, 이슬람 세계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납득할 만한 것인지, 또는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이슬람 중심 교육이 다문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키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문제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학교 사회, 그래서 그 시안에 여기 09, 여기 앞에 있는 것은 140103은 그 번호예요. 보시면 중학교 사회 이제 각 과목별로 사회, 도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복원해서 교과서별로 나오는데 중학교 사회의 성취 기준을 보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 이렇게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이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라고 그러면서 소수 인권 보호를 앞세워서 그 소수 인권 보호 안에 이슬람이라는 소수 부류를 그 소수 문화를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차별을 경험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 학생 등이 학급에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다문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차별을 당한다거나 갈등 상황을 초래한다는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성취 기준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사실 우리 그 학교에 가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급식을 이렇게 음식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무슬림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의 지금 그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떤 분위기냐면요, 만약에 그 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와서 무슬림 아이가 있는데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런 나라에서 와 있는 아이가 예를 들면 급식을 하지 못했다, 돼지고기가 나와서,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걸 놀리는 게 아닙니다. 놀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오히려 박수를 쳐주면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오늘 이렇게 할랄이 아니어가지고 돼지고기가 나와서 급식을 안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아이를 대단한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추앙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다문화 관련된 방송에서 이 테마로 다루면서 그 아이들이 다문화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학급에서 하고 있는지 나오면서 이 핵심적인 그것이 급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요, 영국에서는요 2009년도에 벌써 그 영국 런던에 있는 학교에서 무슬림들이 많아지면서 이 무슬림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수가 많아지니까 어머니들이 이 무슬림 엄마들이 학교장에게 70페이지가 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학부형들이 교장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주민으로 있는데 이 학교에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무슬림 자녀들이 무슬림으로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라 하는 걸 70페이지를 써가지고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신문에서 그게 그 보도되어져 갖고 제가 그걸 한번 다뤄가지고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자료에 의하면 학부형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급식을 할랄로 해라,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할랄로 해라. 그러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역으로 할랄 음식을 그냥 여과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그 학부형들, 무슬림 학부형들의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 학교가 무슬림이 아닌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슬림인 아이들 때문에 급식을 할랄식으로 바꾸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히잡을 쓰는 것을 허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 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자꾸 이런 그 다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슬람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문화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상호 절충하는 상호 문화주의로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생각하실 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다문화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슬람은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 문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이슬람 문화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그
풍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런던으로 이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할랄식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역으로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가정이,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에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예를 들면 그 이슬람 학교에 가갖고 학교장한테 가서 우리는 여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학교니까 우리는 할랄 음식 싫으니까 우리는 할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할랄이나 이런 문화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되고,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이주를 해간 국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문화를 이루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온 이상 대한민국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슬람이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은 다문화를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문화 중심주의로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닌 이슬람의 문화를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문화를 여기에 와서 실현하려고 하는 자기 문화 중심, 자문화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중심적인 세계사 교육을 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한민국 정부가 이슬람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이슬람 문화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소수자라고 해서 배려해야 하는 태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교육 행태를 이렇게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실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문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다문화라는 것은 상호 다문화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다문화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 나라에 가서 할랄을 자신들이 실현하려고 하고, 할랄 음식 달라고 하고, 또 부르카를 쓰겠다고 하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보다는 이슬람의 문화를 중심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문화라는 것을 포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호를 개방했을 때는 우리는 좋은 의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이다, 배려다, 다문화 사회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사회와 공통 통합사회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도 보면, 문화와 다양성에서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문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모든 그 핵심 내용에 있어서 추진 체계니 이런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성취 방향 이런 거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문화 안에는 다른 문화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슬람 문화만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토대로 다문화 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양상을 조명하도록 하며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관련지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자, 지금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을 통해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대구 대연동의 모스크 사건을 볼 때도 저희가 얼마나 이 이슬람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모스크를 무조건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대연동 주민들의 인권과 그들의 그 거주권과 주거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그 정말 묵인하고
이렇게 인권을 유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그런 갈등 상황에서 소송까지 이르는 사건이 있었나요? 전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 주민들과 법적 소송을 벌이면서 이렇게 큰 이슈를 벌였을까요? 그것은 한쪽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과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이슬람을 포용해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슬람 자체가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할 의지가 없는데 일방적인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은 결코 대한민국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또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부의 지침 가운데 문화와 다양성, 이렇게 중학교와 사회과 공통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실적인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으로 다시 이 교육 그 행정이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은 절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슬람은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문화를 이양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강조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주 국가에 가서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원주민들과 대한민국 사람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여준다고 하면 영국 런던처럼 학교에서 무슬림들 학생들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들도 할랄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례를 또 하나 들자면 저희가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시다 보면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여러 미국 항공을 타셔도, 심지어 미국 항공을 타셔도 저희들이 기내식을 주문할 때 누구든지 원하면 할랄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배려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이슬람 국가가 손님을 모시고 갈 때 그 손님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원하면 할랄식을 서비스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슬람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배려를 하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의 국적 비행기, 뭐 인도네시아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또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항공, 뭐 카타르 항공 많이들 타시잖아요. 근데 그런 항공을 타시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할랄식을 다 먹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에 탈 때 할랄식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체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기내식을 주문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교육부의 지침이 이 문화 다양성과 존중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이슬람을 키워드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가당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슬람이 다문화 사회에 동화될 의지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에 어느 누가 가도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존중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강조하고 존중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원래가 그 굉장히 저희들이 유교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손님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양성과 존중하면서 지나치게 배려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이 교육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뭐 이런 차원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그냥 우리가 다른 문화처럼 상대적으로 배려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우리가 배려하는 주체 측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지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중국 문화나 베트남 문화나 태국 문화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고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부가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하고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서 키워드로 하고 있는 이슬람 자체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 교육에 걸맞지 않다.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는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기 고유한 의미가 있음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게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양상에 관한 실제 사례를 다룰 때는 소수의 문화나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사례를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며 사례 중심으로 토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인권 존중과 다양성 수용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 이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히잡에 대해서 너는 무슨 색깔의 히잡을 쓰고 싶니? 하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한테는요.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유럽의 부르카 금지법 통과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럽이 부르카를 금지시킨 것은 이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포용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되지 않은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시민으로서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부르카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해야 된다. 우리는 무슬림들과 함께 유럽에 대항해서 부르카 금지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것을 토의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뭐 라마단, 또 돼지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실태예요. 왜? 제가 왜 웃을 수도 없냐면 얼마나 이슬람에 대해서 무지한지 대한민국이 이슬람이라는 문화 자체가 상호 동아주의, 상호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상대적인 그들의 입장 자체가 문화 상대적이지 않은데 문화 상대적이지 않은 그들의 입장을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수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상호주의에 있어서 위배되는 것인데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고 또 울고 싶은 것은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있어서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심각한 문제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별로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단지 뭐 진화론 정도가 반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름에 수련회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주일날 교육하는 거 뭐 혹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셨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교육부의 정책과 교육부 내용과 교과서 내용은 이미 아이들에게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게 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역사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루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가급적이면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셔서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시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형으로서 목소리를 내셔야 할 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해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주 외국인들을 소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인권 보장과 헌법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주 이주민을 들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 외국인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요 가장 많은 이주 외국인은 조선족, 그 다음에는 한족, 그러니까 중국인,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1%도 되지 않는 무슬림들을 물론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지만 이주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이주 외국인들 가운데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정말 우리와 유사 문화권인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구태여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이런 중동의 이슬람 문화를 이주 외국인 문화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냐.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상호 문화주의로 소통할 의지가 없고 자신들의 것들을 하나도 포기할 마음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터전을 내주면서까지 우리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역으로 차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에도 보면요,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국내외 인권 문제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계사 교육에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실제 교육 내용 가운데 인권 문제를 들어서 무슬림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지 않는 그런 그 급식하는 중간에 돼지고기를 나왔다고 해서 먹지 않는 아이를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도리어 그 아이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 양상을 빈곤, 성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사례를 다룰 경우 다문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문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예 다문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2007년도 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안산 지역에 살고 거주하고 계시거나 뭐 그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아마 제 말에 이 공감을 하시면서 다 그 인지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곳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처음에 다문화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져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졌던 사례입니다. 안산 원곡동. 근데 안산 원곡동에 원곡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원곡 초등학교가 있는데 원곡 초등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안산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학생이 제일 먼저 이주를 해왔습니다. 제 안산에는 파키스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학생, 방글라데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그 한국의 원곡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점점 다문화 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곡동에 살고 계셨던 이제 대한민국 이제 원주민이죠. 우리가 원주민인데 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전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곡 초등학교가 어떤 상황이 놓였냐면 한국 이 원주민 학생들보다 다문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곡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될 상황이었고,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그 원곡 초등학교에다 특별 기금을 이렇게 그 통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면서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은 뭐 학원을 갈 형편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이주해 갖고 왔는데
1년 이상 학교에서 만약에 적응이 안 될 경우에는 학부모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는 한국 학교에 더 이상 보낼 수 없다. 이 아이가 적응을 못했으니까 인터내셔널 학교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1년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기간제 교사라든지 도우미 교사라는 것을 그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썼어요. 그럴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원곡 초등학교가 큰 그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문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 또 방과 후에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많아지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센터를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만 데리고서 프로그램을 또 해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또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들 그 보면 끼리끼리 몰려다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섞어놓고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녀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끼리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전학을 가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게 2007년, 8년, 9년 때 그런 사건이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안산이 다문화 특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안산시가 특별시가 돼가지고 그 다문화 관련한 이런 재정 지원도 받고 무슨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원곡동에 집중돼 있었던 학생들이요 점점 이 안산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곡 초등학교에만 집중돼 있었던 학생들이 다른 학교들로 또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학교에 적응이 안 된 아이들이 부모들은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해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1일 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지를 못해가지고 낮에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와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그동안 아주 많은 기여를 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안산시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포용해서 그 부모들이 무슬림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 아니까 안 보내시더라고요. 처음에 안 보냅니다. 안 보내는데 아이들이 계속 놀고 있으면 1년 2년 놀면 걔네들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부형을 설득을 해서 그 아이를 대안학교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했거나 다문화 학생들을 차별한 일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말 다문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다문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정말 엄청난 재정을 투여하고 정말 심지어는 제가 만났던 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주민 사역자, 이주민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 그러면 해외에 가야지만 선교사이신 줄로 아는데 사실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텐트 메이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도가 있지. 한 10년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 커뮤니티에 갔더니 대다수 80%가 다 그냥 일반인들이셨고 목회자가 아니셨는데 이주민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사역비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10년 됐더니 자기 자산이 고갈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고등학교 사회와 일반 선택해서 다문화 사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사례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지금까지 수십 년 벌써 걸쳐서 다문화 학생들을 포용하고 또 그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대안학교를 통해서 정말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다문화 사회에 역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홍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참 어이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사회 집단보다도 기독교가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견을 없애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슬람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독교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다문화 사역들의 역행을 하는, 그리고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묵살하고 이 순간에 기독교인들이 다문화 사회에 역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하는, 왜곡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과나 중학교 사회과에서 나오고 있는 역사 교육에 있어서 이슬람 중심 사상 교육이 오히려 지금 기독교에서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보다도 훨씬 비현실적이면서 이슬람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이양해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에 오히려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화 다양성 옹호로 편집된 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이 교육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 교회만큼 다문화 사회에 열려있는, 다문화에 열려있는 그 집단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불교도, 물론 불교에도 미국의 승려들이, 미국인들이 승려로 많이 이렇게 입교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다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자세로서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과 견주어 볼 때 오히려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이름은 문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슬람 중심 교육이고, 다른 문화권들을 배제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긴. 근데 문제는 뒷부분에 가서 이슬람 사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 이슬람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까?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색하여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도덕적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 방안을 강구한다. 고등학교 도덕 일반 선택,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심지어는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세계사 교과서 보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통상 이슬람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18페이지, 18페이지 나온대,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봤더니 18페이지가 아니라 24페이지 혹은 26페이지다. 왜냐하면 종교 부분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경제, 무역, 국민국가 건설, 정치, 이런 것들을 세계사에서 다루면서 그 내용으로 이슬람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 중심 세계사 교과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내용 책에서 문화 다양성은 보편 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슬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이슬람 중심적인 경제생활, 무역, 이런 것들이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문화 이론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교 갈등, 이주민 차별 등과 같은 다문화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 공통에도요, 문화와 다양성, 다양한 문화권과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는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기 고유한 의미가 있음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게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저희들이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가운데 이슬람은 다른 문화와 달리 그들 스스로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고자 자신들의 문화를 한 사회에 들어가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들 이슬람 문화 중심주의, 어느 사회를 가든지 이슬람 문화를 중심적으로 그들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문화 다양성, 우리가 문화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슬람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슬람을 다른 문화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절대적으로 그들의 문화가 타 문화권과 같이 융화될 수 없는 그런 꾸란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 이슬람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명시를 했냐면 액면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워딩을 봤을 때는 문화 다양성 교육 정말 합당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다문화 교회, 다문화 민족을 저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베트남 교회도 하고 뭐 러시아 교회도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슬람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이슬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계승 발전에 저해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이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인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무조건 그들의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석적인 측면에서 지금 교육부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이슬람 중심적인 문화 다양성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왜?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전통 문화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자신들의 문화가 상호 소통을 해서 상호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조율하고 자기네 것들을 타협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이 바로 이슬람 세계관이고 이슬람 종교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슬람에 대한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슬람은 사회적인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또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경제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도 무조건 이슬람 하면서 이러한 문화 다양성 교육에 있어서 키워드를 이슬람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온 그러한 결론이다,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수용 정책을 펼쳤던 서유럽의 실패를 보시면 됩니다. 서유럽도 지금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반면교사해야 될 것이, 서유럽이 이미 서유럽에서 처음 이슬람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인 줄 알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했냐? 서유럽에 와서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할랄을 했습니다. 할랄 음식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달라 하면서 런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교장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슬림이 이 학교에서 40%가 넘어가니 모든 급식을 할랄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런던은 소위 말하는 런던이스탄이 됐습니다. 런던이스탄이 되어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는 테러에 아주 노출이 되어져서 그 이슬람의 이주민들이 와서 테러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졌어요. 이렇게 서유럽이 이슬람에 대한 세계관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이슬람의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하고 포용주의로 나갔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서유럽이 실패한 다문화 정책을 그대로 이양해서 와서 그 매뉴얼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그것을 실현을 하겠다고 교육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 문화 다양성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처럼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고양시켜 주면서 저희들이 그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가려고 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와서는 마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문화 다양성을 배제하는 듯한 그러한 정치 행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럼으로써 마치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다문화에 있어서 열려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왜곡이고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문화 다양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교회들이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이 교인들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화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 배제되어지고 굉장히 정말 우리 이 문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부 정책에서 말하고 있는 또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구 유럽이 이미 실패한,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이슬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오류이며 대한민국 교육계에 있어서 이건 개선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윤리에 어긋난 이슬람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일부다처제. 자, 그럼 대한민국에 온 이주민들이 일부다처제 하면 일부 일처제를 기존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또 여러분들 여성 할례가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여성 할례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 할례가 필리핀 사람들도 하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한국에서 여성 할례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안보 문제로 인해서 부르카를 금지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부르카 착용을 시켜야 된다, 부르카 금지법은 인권 유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이슬람 자문화 중심적인 발상이고,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문화 다양성 교육의 이름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건 상호 조화를 이뤘을 때 소통이 가능할 때 가능한 것이고, 보편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교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초등학교부터 문화 다양성을 가르치며 고등학교에서는 주제 자체를 문화와 다양성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다양성 교육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교육과정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다양한 외국 문화를 반강제로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로 이슬람 세계의 확장이라고 써 있어요. 이슬람 세계의 확장.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제가 그대로 스크랩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이런 게 국가 건설에도 다른 것은 다 마다하고 이슬람의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만에 있어서도 터키 이런 것들만 가르칩니다. 이슬람 세계의 확장이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맨 위에 보시면 핵심 아이디어, 이슬람 세계의 확장. 이슬람 세계의 확장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위험한 이 역사 교육입니까? 여기 이슬람 세계의 확대, 첫 페이지에 나오는 대한민국이 이슬람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장을 꿈꾼다는 것입니까? 1%도 안 되는 무슬림들을 다문화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이슬람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교육한다는 것이 이게 맞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세계사 역사 교육의 핵심 가치가 이슬람 세계의 확대를 이해해서 교역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꾀하는 것은, 이것은 예전부터 전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였던 이희수 교수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희수 교수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동과 교류를 해야 하니 이슬람을 아시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서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간에 우리가 이 기성세대들이 저희가 배웠던 세계사는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찼다. 왜? 서구의 눈으로, 서구인의 관점에서 이슬람을 봤기 때문에 이슬람을 아시아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핵심 아이디어로 이슬람 세계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사 교육을 다시 쓴 것입니다. 이 이희수 교수가 세계사 교과서에 있어서 지필 기준과 지필에 깊게 관여한 증거를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박사님이 지금 학술지에 게재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계셔서 이제 그게 곧 게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님께서 이 세계사 교과서에 있어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세계 확대를 꾀하면서 모든 교과과정 전체를 이슬람에 초점을 놓고 이슬람 중심적인 세계사 교과서로 집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 인물로서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교회들이 눈을 감고 묵인하고 있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교육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희수 교수에 대해서 또 그런 지필에 대해서 친미 감정을 가지고 세계사 교과서를 다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인 세계사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슬람 세계의 확대가 결코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시면요.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 이렇게 말고도 이슬람 이야기가 교육과 국민국가 건설을 나온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국민국가 건설을 얘기하면서 와하비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와하비즘, 이슬람 원리주의를. 그 이슬람 원리주의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슬람 중심적인 교과서라는 증거입니다. 왜?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 이념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가 아닌데 어찌해서 이슬람의 와하비즘을 국민국가 건설운동으로 핵심 아이디어로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명목으로 한 이슬람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사 교과서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 부르카 금지법 얘기했잖아요.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태도가 반영된 사례로 적합한 것은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자, 문화 간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문화 상대주의 있죠? 그 문화 상대주의로서 답이 4번이에요. 국내 인권단체가 벌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 금지법 반대 운동.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내 인권단체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들이 벌써 인권단체들이 무슬림들과 하나가 되어서 부르카 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하고는 이 인권운동하고는 함께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가르치면서 부르카 이 전통 복장 착용 금지법 반대 운동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고 이건 국제 인권단체가 벌이고 있는데 이 인권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이 운동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깊게 이슬람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무슬림도 아닌데 우리는 이미 아이들에게 이슬람의 입장에서 부르카 금지법은 인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마단과 부르카라는 문화에 대해 수용하고 이해할 것을 토론시키고 주지시키는 이 문화 상대주의 교육. 이것은 이슬람이 절대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다른 문화와 공존을 꾀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만을 중시하고 그들의 문화를 최고로 알고 그들의 문화가 전 세계에 도래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중국인,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 집중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려면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세계사 교과서에서는요, 베트남의 역사, 태국의 역사 전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아시아권의, 특별히 우리나라와 유사문화권인 이런 국가에 대한 문화와 역사는 배제된 채 이슬람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자문화 중심주의 실현 통로로서 대한민국 세계사 교과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세계사 교과서는 다문화 교육, 다문화 중심, 다문화 사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이슬람 자문화 중심주의를 실현하는 통로로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세계사 교과서의 이슬람 중심 교육은 이슬람의 무비판적 수용을 종용하는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정교일치라는 세계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정교일치라는 세계관의 기초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이런 세계관의 기초를 달리하는 이슬람 문화를 세계사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도리어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와서 주객이 전도돼서 이슬람 문화가 대한민국에게 말하기를, 야, 이슬람 문화 무조건 수용해, 이걸 수용하는 것이 다문화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게 다문화 교육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역발상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다문화 사회에 저희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계사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3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번째 시간으로 교육부의 지침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다문화 사회 구현, 문화의 다양성, 문화 상대주의라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슬람을 포장해서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문화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슬람은 결코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사회에 가서든지 상대 국가의 국가적인 전통적인 문화들을 다 배제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그러한 이슬람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러한 교육 내용들로 세계사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을 받고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안 온다, 이렇게 현상적인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지,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었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에 저희들이 깨어서 경성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슬람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과과정 개정안 이렇게 나오기까지 많은 절차가 있었죠. 개정 교육과정 이의 신청도 있었고 행정 예고도 했고 해서 그때마다 이게 기독교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슬람 중심, 이슬람의 편향성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진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그게 기록에까지 남겨 있지만 결국 그 의견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런 문제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개정시한 문제점을 또 짚어주셨는데, 이게 다문화 교육 강조하고 이슬람 중심의 세계사 교육, 이 소수자 인권 보호, 다문화 포용과 이 문화 상대주의, 다문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보편적 그 윤리 도덕 관념이라든지 이런 보편성을 띠는 걸로 돼 있고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슬람의 그 특성이 융합이 안 된다. 다른 문화와 융합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자문화 중심이어서 자기들 문화만 강요하는, 이를테면 구체적인 예를, 이슬람 비행기를 타면, 이슬람 항공을 타면 기내식이 할랄식이 일방적으로 제공이 되고, 다른 비행기들을 타면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먹게 되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무슬림 학부모들이 이 국제학교 이런 데 가보면 무슬림 학부모들이 그 할랄 음식을 요구하는 자기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70페이지짜리 건의문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이런 정도로 이 무슬림 문화의 어떤 특징, 그런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다문화주의, 포용 이런 걸 내세워서 결국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무슬림의 세계관이라든지 이슬람에 대해서 일방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 정책에 벌써 우리 교육의 정책에 이런 문제점들이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하고 주민들하고 충돌 문제도 더불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이미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생활권, 거주권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되고 이슬람만 일방적으로 다원주의, 포용성 정책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편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대구시장이 또 언급한 데 대해서 굉장히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일방적인 이런 그 뿌리가 같다, 이런 발언을 했죠. 전혀 모르는,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을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당한 그런 요구를 묵살하는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할 때 얘기인데, 이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슬람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이 아니고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교류 소통해야 되는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 교과서가 그럼 왜 이렇게까지 돼 있느냐, 왜 이렇게 세계사 교과서에 우리가 무슬림의 세계관을 배우고 무슬림 중심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걸 배워야 되느냐, 여기에 특정 이슬람을 전공한, 한국에서는 이슬람 전공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 이분이 이 교과서가 작성되는데 큰 이런 역할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조사도 깊이 하신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 교육 당국에서 이걸 절차 과정에서 반영 안 된 그런 아쉬움이 많고, 향후 교과서가 이제 12월 20일까지 이제 또 새로운 교과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계에서 일어난 몇 가지 그 주요 뉴스들 소개해드립니다. 대학 교수 3,000명 아동 기본법안 제정 중단 촉구. 인권조례 폐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권조례 비슷한 그런 법안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3,000명의 대학 교수님들이 이 법안 절대 안 된다 이런 제정 중단을 촉구를 했죠. 이게 350여 개 대학교 3,300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 소속 교수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 아동 기본법안이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자녀 교육의 의무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균형을 잃고 편향된 법안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게 편향된 신사회주의적 이념에 기반해서 사회 체제를 바꾸려 하는 대표적 이념 집단이어서 틈만 있으면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인권위가 편향된 이념 집단인 민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사회주의라는 편향된 이념을 앞세우는 대표적인 종북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성명서에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모두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학부모 단체 중심으로 해서 14개 단체 명의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대학 교수님들이 인권위가 아동기본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인권위를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은 우간다에서 성소수자 처벌이 강화하는 이런 법안이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우간다에서는 이 법안이 이제 최종 시행이 되면 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이런 것들을 소위 악질 동성애 성관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도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그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더 엄격해서 이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 우간다의 이러한 그 법안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얼마 전에 그 동성혼 합법화를 자축하는 그런 그 행사도 있었죠.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우간다 이런 반동성애 법안 발표는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간다의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 다음이요. 러시아도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이 금지가 됐고, 또 비수술 성전환자는 법적 국가 등록을 거부하는 이런 내용의 법안이 지금 러시아 하원에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족의 가치에 대한 그 엄격한 해석, 가족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게 러시아 정계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 이런 성소수자 LGBT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러시아가 전쟁 명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기들이 합류하면서 이런 서방이 타락했으니까 이 타락한 서방과 대결을 자기 정당화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 정교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이런 그 법안이 요즘 이제 제출이 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또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여성 단체들이 나서서 LGBT 법안 폐지 요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야당은 이 해당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입장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전용 화장실 같은 거, 탈의실 같은 거 없애고 이제 젠더 프리 화장실 도입하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예, 거룩한 방파제 7월 1일 날 이제 D-29입니다. 지난 5월 달 한 달 동안 전국 560km 국토 순례 행진을 하면서 이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연합하고 이런 의지를 우리가 다지는 그런 행진도 해왔는데, 드디어 D-29일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특별 기도회, 교회마다 이제 기도회 많이 하고 있겠지만 특별 기도회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청하시면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요일 이 시간을 택해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 강사 지금 4분, 기런평 교수님, 이영희 교수님, 조영길 변호사님, 또 최강희 목사님, 이 전문 강사들이 가서 특별 기도회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도회,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같이 할 수 있으니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 이게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죠. 그때 당시 인구 규모로 보면 엄청난 인구인데, 그때 영적 부흥이 확인되는 그런 대회, 하루에 결신자만 해도 8만 명씩 나오고 그랬다는 그 기록이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 5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아들 되는 분,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이런 목사님, 또 손자 목사님도 오신다고, 같이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6월 3일이니까 내일인데 많이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연합해서 더욱 하나님의 군대가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저희들이 행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더 지켜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소윤정 교수님 또 오십니다. 세계사 교과서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3번째 강의, 마지막 강연 해주실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교과서가 이제까지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바로 잡아져야 될까, 이런 말씀을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소윤정 교수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각별히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소윤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차바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슬람의 여러 가지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잘 소화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차바를 통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이 귀한 지식들이 저희들한테 잘 새겨져서 하나님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 이슬람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열심히 헌신하고 고생하는데 주님 늘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이 세계가 큰 흐름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욱 깨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다시금 회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 이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더욱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전쟁을 잘 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 차바 하나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또 교육에 많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이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